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사람들은 이 많이 오른 것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진짜 투자 고수는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분일 텐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역사적 저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흥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흥국이 투자처로 매력은 있는지, 흙 속의 진주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들이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빅테크와 AI에 편향된 미국 증시보다 브라질이나 중국 같은 이 신흥국 증시에서 기회를 찾는 게 현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딥시크 이후로 신흥국 투자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MSCI 신흥국 주가 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 이후로 특히 중국의 AI 기술주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생테크 지수는 한 달간 26% 급등했고요. 올해 들어 나스닥 지수의 5배로 오른 겁니다.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을 소집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판 M7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기술주들의 한 달간 주가 흐름을 보면 엄청납니다.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 또 홍콩 증시에서 모두 5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애플이 또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중국에서 AI 기능을 탑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텐센트와 샤오미도 한 달간 30%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한편 최근 iShares MSCI 중국과 인도 ETF의 자금 유입 현황을 보면 자금이 인도에서 중국의 기술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인도가 지고 중국과 브라질이 뜬다인데요. 신흥국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역사적 저평가 신흥국 투자 매력도는인데요. 이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하나자산운용 ETF 사업부 우리 금정섭 상무 그리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장 신흥국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증시 올 들어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미국은 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와중에 역사적 최저 수준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신흥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일단 분석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과연 신흥국이라면 어디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지 먼저 우리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금정석 상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흥국 시장이라고 하면은 네. 그 주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MSCI 지수가 쓰이거든요. 네네. MSCI 이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말 저희 말로 이제 신흥국인데 선진국하고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선진국 대비해서 그 높은 잠재력이 있는 이제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한 24개 정도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24개 국가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MSCI 신흥국 지수가 성과가 좋다 보니까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적 저평가 얘기도 나오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성과가 좋아졌습니다. 성과가 좋아졌다. 성과가 좋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MSCI 신흥국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진국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네. S&P 500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최근 5년 보시면은 신흥국 지수하고 S&P 500의 상대 성과를 보시면 전부 마이너스였죠. 그러네요. S&P 500이 혼자 잘 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플러스가 연초 이후 거의 한 5년 만에 연초 이후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이게 1년 연단이잖아요. 네네. 1분기에는 뭐 신흥국이 좀 세다가 결국 S&P 500이 따라잡더라 뭐 이런 그림은 아니었나요? 여태까지? 그렇죠. 이제 뭐 올해 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네,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2달밖에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매년 지다가 이제 잊혀졌던 거죠. 이 지수가 네네. 잊혀졌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근데 신흥국이 최근에 안 좋았지만 과거에는 어마무시하게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선진국 대비해서.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처럼 네네. 10년의 영광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신흥국 사이클. 신흥국 사이클 다시 네. 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신흥국이 대략 한 24개 정도 그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수를 한꺼번에 뭐 어떤 신흥국 ETF를 살 수도 있지만 국가별로 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4개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중에 5개만 보시면 됩니다. 5개. 5개. 네. 그 5개 국가가 신흥국 지수의 80% 차지하거든요. 아, 예, 제일 큰 게 중국입니다. 중국. 네. 예, 상해 종합 지수를 일단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만이 대략 한 20% 정도 돼요. 네, 대만. 예, 세 번째 인도 한 18% 정도 되고요. 비중으로 네. 한국이 옛날에 굉장히 높았는데 어, 좀 안타깝게 비중이 줄었거든요. 대략 한 9%, 브라질 4%. 이렇게 해서 대략 한 80% 정도 되는데 이 수익률을 좀 보시면은 네. 대만하고 인도 정도가 아, 23년, 24년에 플러스였죠. 네, 네. 이 당시에 그 S&P 500 지수가 각각 23, 24년에 25%씩 해서 50% 올랐거든요. 그나마 대만하고 인도 정도가 약간 비빌 수 있는 어느 정도 따라갔어요. 네. 그런데 한국하고 브라질 지수 보시면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2년의 성과를 합쳐봐야 대략 10%에서 9% 정도밖에 그러네요.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수익률 갭이 굉장히 벌어진 겁니다. 예, 2년 정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저희가 그 MSCI 신흥국 지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네. 보시면은 저희가 펄을 보거든요. 아. 펄을 보는데 역사상 보면은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수준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S&P 500 지수의 퍼가 대략 한 28배. 이거는 최근 보시면 계속 올라오는 추세였거든요. 2, 3년 동안. 근데 신흥국 지수는 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과거에 이게 한 22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15배니까 역사적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 갭이 굉장히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벌어지는 게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좀 너무 많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통화 가치도 좀 신흥국 쪽이 안정이 됐어요. 네. 안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국가별로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보여주신 이 수익률 보니까 2020년도 때 우리나라 엄청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30%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뭐 신흥국에 관한 이야기 쭉 파볼 텐데 먼저 우리 또 문남중 연구원님 같은 질문입니다. 일단 이 투자자분들에게 이 신흥국 투자 이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그렇다면 근거는 어디에 놓고 계시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은 거는 착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착시. 예, 앞으로도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선적으로 신흥국 증시가 좋으려고 하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 당시 경제 지표들 가운데 실질 정책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 실질 정책 금리라는 거는 결국 소비자 물가와 정책 금리를 두고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하이했을 때 이를 이제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항상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보다는 월등히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경험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팬데믹 발생 이후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MSCI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려보면 네. 의외로 선진국 증시가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네. 또 일부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 선진 증시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싸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흥국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올해 가장 관건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수출이 줄어들고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네.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또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신흥국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따지면 수출이 어려워요.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아마 한국도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레벨이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요인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래도 신흥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제 체력, 고성장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인도, 베트남, 대만이 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신흥국을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 멕시코 그리고 한국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또 들어보면 우리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신흥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무엇이냐를 뽑아 본다라면 결국은 저점이라는 거, 그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것을 좀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참 모든 면에 좀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저점이라도 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흥국 투자의 매력을 우리 금정석 사무는 뭐라고 보시는지와 함께 앞서 5개 국가만 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탑 오브 더 탑은 어느 쪽을 보시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 싸다라는 거는 큰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저 최근에 좀 그 수익률이 연초에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그동안 너무 못 올라와 있었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지금 퍼가 9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연초 이후 올라온 것들은 보면 신흥국 중에서 다 싼 주식들입니다. 예, 브라질도 사실은 퍼가 국내랑 코스피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한 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이제 싼 곳을 찾아보니까 어디 선진국 대비해서 이제 수급이 좀 몰린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수급 관점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펀더멘탈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이 신흥국들은 미국의 관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출 주도 경제거든요. 신흥국이라는 그렇죠. 것은. 그리고 그 수출 주도 경제의 대상은 선진국입니다. 미국 비중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이 올해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이다. 한국이 네. 너무 싸고요. 너무 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차별적으로 수혜가 갖고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넥스트 성장 섹터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순환매로 돌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주주가치 환원 관련해서 전통적인 배당 기업들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주식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았는데 올해는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상대적인 매력도로 볼 때는 많이 꼽고 있는 게 이제 인도 같은 그렇죠. 데인데요. 사실은 근데 지금 퍼가 한 22배 되기 때문에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신흥국 내에서 싼 주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5% 정도, 5%에서 5% 중반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고요. 그 내수 기반도 탄탄하고 여기 또 IT 관련된 스타트 기업들도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패싱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대안처로서 제조업 기지로 중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인도라든지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넥스트로는 뭐 인도나 베트남 정도. 인도나 베트남. 예, 그렇게 좀 보고요. 브라질은 사실은 좀 다른 관점인데 네.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싸기도 한데. 네. 근데 브라질은 여기가 원자재 수혜가 좀 있습니다. 아. 브라질은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 관련된 수출국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리튬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사실 좀 여기 완화적으로 좀 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매력적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앞에 말씀드렸던 문 의원님하고 동의가 되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다. 예, 과거의 신흥국이 사실은 랠리를 크게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성장률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10%씩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에 있는 이 국가들의 성장률은 대부분 5% 정도예요. 5에서 4%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그 그로스에 대한 것들이 좀 레벨 다운된 부분들이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이라기 보기보다는 약간 좀 전술적으로 좀 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구원님, 그 지금
대신증권에 계시잖아요. 네. 대신증권에 쓰신 리포터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산별 선호 섹터라고 해서 신흥국의 인도, 베트남, 멕시코를 이렇게 자산별로 선호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좀- 리포터까지 찾아볼 줄 모르셨죠? 네, 그렇게 꼼꼼하게 보실 줄은 네. 몰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신흥국 투자의 심을 세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경제 체력, 특히 고성장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드렸는데 네. 우선 고성장 부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인도를 좀 그나마 좀 디커플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월달 25p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인도 경제 둔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 경제 성장률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6.4%, 네. 상당히 높죠. 근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의 이제 범위 밴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6.3이 하한이에요. 그래서 사실 6.3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인도 자체적으로는 성장률이 놀랍게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상치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좀 부진하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도 정부와 달리 또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6.7% 정도로 또 높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뭐 중앙은행 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약간 오차는 있긴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앞으로 경제 둔화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인도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 정책보다는 FDI하고 관광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FDI가 사실 베트남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같은 경우에도 9.4% 증가를 하면서 사실은 FDI가 베트남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또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1,760만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광 산업 자체가 베트남 내수 성장에 또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FDI가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9.4% 증가했다라고 네. 얘기해드렸는데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39.5% 오, 엄청나네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은 FDI 관광 산업을 바탕으로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달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인도보다 그 인하폭이 훨씬 더 크죠. 50pp 정도 인하를 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물가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한때 8%까지 올라섰던 경험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4%대 초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네. 멕시코에 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멕시코는 지금보다도 금리 인하 폭을 더 높여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인도, 베트남,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신흥국 내에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뭐 신흥국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아직 뭐 거의 시작도 안 했다고 좀 보는데 이쯤에서 우리 강수민 캐스터는 좀 주목할 만한 네. 신흥국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어느 국가가 좀 주목이 되시나요? 저는 요즘 중국 관련 이슈가 너무 중국, 많아가지고 중국 딥시크. 증시요. 네. 딥시크 중국이 좀 관심이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저 인도 가겠습니다. 저희 전 PD가 인도 신흥국에 관심이 있어서 맞아요. 네. 네, 의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 역사적 저평가 신흥국 투자 매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가 연초 이후에 꾸준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신흥국들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신흥국들의 지수, 수익률 저희가 쉽고 명쾌하게 1분 안에 또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핵심 일본 컷에서는 이 신흥국들의 대표 주가 지수엔 어떤 것들이 있고 최근 수익률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중국 증시 투자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최근 한 달간 3%, 6개월간은 17% 오른 모습이고요. CSI 300 지수도 6개월 동안 무려 18%, 1년간 15% 오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상승폭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6개월간 30% 가까이, 또 1년간은 40% 가까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 증시는 최근 6개월간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센섹스 지수가 6%, 또 니프티 PPT 지수가 7%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중국, 브라질,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들의 주요 지수를 쭉 나열해 보았을 때 확실히 이번 달 들어 인도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이번 달 들어 4% 정도 크게 오르고 있고 뒤를 이어서 중국, 브라질, 베트남 순서대로 상승폭이 큰 모습입니다. 최근 인도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인도 중앙은행이 2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고 정부 정책이 실제로 경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탄력을 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또 상호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인도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는 8%였는데 올해는 6%대 초반으로 내려올 전망으로 보입니다.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 시장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수익률로 봤을 때 멕시코 S&P BNB IPC 지수가 8%로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1년 기준으로 봤을 땐 5%로 낙폭이 가장 큽니다. 또 대만 각원 지수가 1년 기준으로 25% 급등하고 있고요. 최근 6개월 사이에도 4% 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의 경우는 최근 한 달간은 3% 오르고 있지만 6개월간 또 6%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브라질의 경우는 최근 재정 수지가 좀 개선이 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진정되고 있고요. 급등했던 헤알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브라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좀 내려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또한 베트남 국가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인하할 걸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이슈와 함께 올해 신흥국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흐름 보일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라별 지수 수익률을 저희가 쭉 봤는데 앞서 한국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좀 달려가고 있는 괜히 흐뭇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 이 글로벌 증시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유독 신흥국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더 많이 휘청이고 더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상무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좀 우려가 확실히 되긴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뭐 한 번 겪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두 번째인데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관세 정책을 썼었고요. 뭐 최대 뭐 40~50%까지 올렸었으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신흥국 종목들, 그러니까 주식들이 꽤나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저는 이제 반복이라고 보고요. 이 신흥국 주식이 트럼프 입에 좀 되는 거는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뭐 불확실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흥국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그 국가가 사실은 그 수출 주도형의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세 위협은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받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높은 수출 의존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동기간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통화가 되게 약세였어요. 뭐 저희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1,450원이 넘어가고 그렇죠. 예, 특별한 뭐 저희만의 또 국가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흥국 통화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 JP 모건 신흥국 통화 지수를 보니까 대략 한 2달 반 정도 취임하시고 대략 한 5%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도 사실은 미국이 니어쇼링처럼 네. 자국의 그 제조업 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머니무브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이유로 신흥국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에 따라서 약간 좀 음. 출렁출렁 거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는 약간 좀 악재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영건님 앞서 우리 신흥국 이 수익률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네. 작년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굉장히 선방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제 짧은 예측으로는 뭐 미중 간의 무역적 분쟁이 있고 하면 중국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까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중국의 반등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할까요? 배경이나 이유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크로 경제보다는 중국의 AI 산업의 성장성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게 중국 증시가 최근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딥시크 등장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네. 중국을 좋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내수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경제의 악순환 고리로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대형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지방 정부 재정이 부실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재고가 너무 많고요. 네. 또 지금도 이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처럼 중국 증시가 우상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딥시크 등장 이후에 시선에 대한 변화를 좀 줬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 증시 전체를 좀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딥시크 자체가 투자자들이 이제 결국 중국 AI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귀결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AI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 지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AI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면 뭐 알리바바나 BYD, 샤오미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딥시크 등장으로 이 중국에 대한 매력도 계속해서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서는 이제 좀 공식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인한 이런 반등세. 일단 올해 신흥국 권역과 국가 선호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컸던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지금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양의 전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예고보다 빨리 관세 부과를 하는 경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의외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실행하는 그 계획의 규모나 속도,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국 증시가 다시금 또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의 AI 관련된 종목들을 좋게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하지만 중국 증시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금정섭 상무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국 관련 ETF들은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함께 이 딥시크의 관련 이 수익은 또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중국 관련된 지수들이 되게 많고요. 네. 연계된 그 ETF 상품들이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수익률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그 차이나 전기차가 사실은 성과가 최근에 가장 그 두드러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순자산 규모로는 이제 그 차이나 전기차, 항생테크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사실 중국 ETF 투자한다, 중국 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봤던 게 이 CSI 300이라는 지수거든요. 중국 본토에 있는 가장 큰 종목 300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CSI 300은 사실 구경제를 대표하고요. 이런 수익률을 보이는 거는 1년에 한 24% 되는데 사실 최근에 그 딥시크발 그 AI 기술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두드러졌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 테크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차이나 항생테크 같은 종목의 수익률을 보시면 사실 전통 구경제를 대변하는 CSI 300 대비 거의 한 3-4배 이상 성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과거 이제 CSI 300류는
금융주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대략 한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성과가 좋고요. 테크 관련 기업은 이제 항생테크라는 이제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고 네, 네. 이제 과창판이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건 중국 본토에 상장된 그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MIC라든지 중국 정부가 그 좀 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과가 거의 2배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관련된 흔히 말하는 중국판 M7 종목들은 과창판이 아니라 항생테크 쪽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로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게 뭐 지금 딥시크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반짝하고 있지만 최근 보면 인도에서도 중국으로 또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인도였었거든요. 근데 인도는 아직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ETF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국내 상장된 인도의 ETF는 또 어느 만큼이고 거기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도 ETF는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상장이 많이 됐어요. 네, 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아시아 지역을 투자할 때 중국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많지 않았는데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인도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지수가 니프티 50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NSE입니다. 그 인도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종목 5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코스피 200 지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이 가장 그 투자자들이 선택을 많이 받고요. 순자산 규모도 큽니다. 뭐 6천억, 4,300억 되니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운용사들이 이 니프티 종목들을 위주로 상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그 관심 있게 보는 게 내수 시장입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보다 인도 시장이 사실은 이제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네. 내수에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관련된 상품은 이제 컨슈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니프티 50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컨슈머 관련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그룹주처럼 네, 네. 그 인도에도 이제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뭐 타타그룹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룹주로 구성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지금 차트 좀 보면은 같은 ETF인 것 같습니다. 같은 걸 좀 추종하는. 근데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달라서 그러나? 뭐 운영 방식이 좀 운영 다를 수 방식이 있고요. 다른 예, 거네요, 니프티 50 종목을 담을 때 네. 일부 조금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 날 수 있고 같은 니프티 50인데 뭐 한 배짜리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두 개의 성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국가로 오늘 뭐 이러다 전 세계 신흥국 다 돌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국가로 가볼 텐데요. 중국과 인도의 신흥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이 앞서 베트남과 멕시코를 또 유망하게 보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으면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네.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국내에서 베트남과 멕시코에는 투자가 가능한지 제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좀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신흥국 투자할 때 해당되는 국가들의 대표 기업들을 투자자가 분석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죠. 네. 기업 실적 같은 데이터들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는 우선적으로 ETF를 통한 투자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네크 베트남 ETF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ICS, MSCI, 뭐 멕시코 ETF 이런 것들이 미국 상장된 ETF인데 국내 투자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ETF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7.09%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국회가 목표로 하는 밴드조차도 상회할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8%대 정도까지 목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멕시코는 뭐 올해 미국이 관세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내막을 좀 본다고 하면 결국 미국의 대표 자동차 3사의 공급망에 대한 불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조일 요지를 남아둔 부분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역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임금 수준도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신흥국 투자처 좀 다양한 국가 저희가 좀 더 많이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역사적 저평가 신흥국 투자 매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흥국에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의사항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금영석 상무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우려해야 될 점, 유념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그 신흥국 투자는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하고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크고 그 환이라는 게 달러가 아니라 그 로컬 커런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 변동성도 크거든요. 그런 관점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신흥국 투자는 또 미국 주식과 달리 사실은 이 섹터가 굉장히 차별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IT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산업 트렌드가 이제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머징도 그쪽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까보면은 막 은행주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소비재가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인도가 IT의 나라라고 해서 이 니프티 50 종목들이 전부 IT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남중 연구원께도 결론을 좀 들어볼 텐데요. 주의할 점, 고려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달러 약세 구간이면 신흥국 증시가 좋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부터 좀 다른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정관념부터 있습니다. 지어보자. 네. 네. 팬데믹 이후에는 분명히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신흥국 투자를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ETF를 많이 선택을 하실 건데 총 자산이 크고 또 운영 비용이 싸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계리율이 상당히 낮은 ETF를 좀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올해 신흥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경제 체력, 고성장하는 국가 아니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그런 국가들 위주로 차별화되게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오늘 제작진이 두 분 아주 어렵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앞서 이것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단답형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신흥국을 많은 신흥국도 언급해 주셨는데 제일 나라면 나는 이쪽 신흥국에 투자를 하겠다. 앞서 한국 말씀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딘가요, 우리 상무님? 저는 중국의 좀 M7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 테크 관련된 ETF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테크 관련해서 중국. 좋습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나라면 신흥국에 투자한다면 딱 한 곳, 이곳이 난 1번이다. 어딘가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 예, 인도의 고성장을 좀 발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민 캐스터는 바뀌셨나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고 아까 중국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의견이 바뀌었나요? 조금 더 확고해졌습니다. 중국에 확고해졌다. 중국 AI 기술주로. 네. 전 바뀌었습니다. 저 그냥 한국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부터 다양한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